18학년도 재수생반 설명회 국어과에 대해서 맡은 국어과 강사 권민호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원장님처럼 할 수 없는데 어떡하죠? 많이 듣고 오셨을 겁니다. 국어 너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국어 총평을 좀 할 거고요. 아무래도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야 앞으로 대비책이 만들어질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2018학년도 수능 국어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다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국어 어렵다,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할 텐데 왜 굳이 종로학원에 와야 될 것인가. 여기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인가를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15학년도부터 수준별 국어에서 B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5학년도 수능 국어가 91점, 2016학년도 작년이죠? 93점. 그리고 올해 2017학년도가 92점 1등급 컷이 걸렸습니다. 90점대 초반대로 1등급 컷이 계속 걸려있고 6월, 9월 모평조차 계속 90점이 1등급 컷으로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 2018학년도도 같은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어려워질까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영어가 엄청 쉬워지진 않겠지만 절대평가되면서 아무래도 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역할을 했었던 또 영어가 그런 역할도 했었었는데 그런 역할이 많이 무너졌어요. 또 어쩔 수 없이 수학과 국어를 가지고 변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국어는 좀 어렵게 출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엔 올해 수능에서 수학은 좀 쉽게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은 아무래도 사교육을 좀 잡는 목적으로 절대평가되는 것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좀 쉽게 쉬워진다면 그럼 수학을 만약에 어렵게 출제를 해버리면 지금까지 수학은 쉽든 어렵든 사교육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수학이 어렵게 출제되면 당연히 거기도 사교육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영어를 절대평가하는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국어까지 쉽게 만들어지면 변별을 못할 것이고 그리고 또 국어를 좀 어렵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모국어이기 때문에 국어가 어렵다고 해서 굉장히 문제시 삼고 사교육을 문제시 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국어는 좀 기조를 유지하고 영어는 좀 쉽게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전체가 다 쉽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어렵게 출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수학이 어떻게 출제될지 또 영어는 절대평가되지만 또 어떻게 출제될지 확답은 못 드리지만 국어는 이런 기조에서 어쨌든 어렵게 출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을 쳐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지문의 길이가 정말 늘어났어요.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늘어나고 정보량이 가장 많은 지문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독서 지문이 그렇고요. 문학에서도 융합, 복합적인 그런 갈래 복합적인 지문들이 많이 나오면서 한 세트 안에 처리해야 될 정보량이 굉장히 늘어나 버린 거죠. 근데 어떻게 따지면은 다음 걸 먼저 잠깐 보여드리면 국어 과학 지문인데 93점의 1등급 컷에 걸렸던 2016학년도 국어 과학 지문 이 정도 길이였습니다. 근데 올해 국어 과학 지문이 이 정도 길이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문이 길어졌으니까 어려울 것 같아. 그럴 수 있지만 사실 문항 수는 똑같거든요. 15문항이에요. 독서에서 1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지문을 4지문해서 이 정도 길이나 이 정도보다 좀 더 긴 지문으로 4지문해서 15문제를 출제하든 아니면은 지금은 길어진 반면에 세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4지문이 아니라 3지문으로 줄어들었거든요. 3지문으로 줄어들어서 15문항을 출제하든 전체적인 지문의 글자 수를 따져보면 한 5,500자 정도 비슷해요. 어차피 5,500자 읽어내고 15문제 푸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졌을까 싶지만 단기적으로 기억해야 될 정보량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야, 아이들에게는. 이거는 어려워도 되게 어렵다 하지만 계속 넘어가고 어떤 선택지에 뭔가 제시가 되었을 때 어디 나왔던 것 같아. 빨리 찾아가면서 읽어내면 어떻게든 그래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길어져 버리면 또 추상적인 어떤 정보나 낯선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거 집중해서 무슨 소리야 이해하다가 다음 달락에 이거 집중하는 순간 또 다음 달락에 집중하는 순간 앞에 거 까먹게 돼요. 이 길이는 단기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기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단기적으로 기억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서
예전 수능 때는 뭐 똑같은 이렇게 45문항이 있지만 독서에서 15문항이 있을 때 한 30분 정도를 잡고 연습을 해서 충분히 해결을 했다면 지금은 30분이 아니라 똑같은 문항 개수지만 35분씩 잡고 해결을 해도 못 푸는 애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지문의 길이가 늘어났고요. 단지 독서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소설만 한 편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설 2편에다 평론 지문까지 해서 한 세트에 3지문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보 처리해야 될 정보량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 영역 간 예술과 기술이 복합적으로 융합돼서 출제되기도 하고, 이번에 보험 지문에서는 법률 지문하고 사회 지문에 연결해서 나왔고요. 모평 지문에서는 예술과 기술이 복합적으로 나왔습니다. 융합적으로. 그리고 문학 장르 간에도 현대시는 현대시 따로 나오던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현대시와 희곡을 묶어서 출제하고 있고, 그리고 고전소설 따로 현대소설 따로가 아니라 고전소설 현대소설 묶어놓고 거기다 비평문까지 평론까지 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당혹감을 느끼고 대처를 못하게 된 거죠. 이전과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EBS 연계된다고 하니까 EBS 연계율이 70%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랑 EBS 연계되니까 EBS 많이 파고들면 열심히 공부하고 정리하면 도움되지 않을까? 전혀. 실제적으로 방금 봤던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연계가 안 됐고요. 그리고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연계가 됐다고 하는 거 보면은 키워드 연계가 많아요. 예전부터 그렇습니다. 2014학년도도 어렸던 지문, B형 지문이 전향력 지문이 있었습니다. 전향력에 대한 이야기로 쭉 과학 지문이 구성이 되었었는데 EBS 출제됐다는 거예요. 내가 EBS 다 가르쳤는데 출제됐던 기억이 없는데 가서 보니까 다른 내용으로 구성된 지문에 한 줄 정도 전향력에 대해서 언급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줄 전향력에 대해서 언급된 그 내용들을 키워드로 해서 새롭게 전향력 내용으로 새롭게 구성해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연계됐다고 느낄 때는 내가 공부하고 봤던 지문이 그대로 나와야 연계됐다고 느끼는 건데 전혀 그렇게 안 나온 거죠. 완전 새로운 지문이고 낯선 지문이고 그냥 자기 어떤 능력을 측정하도록 나온 지문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독서에서는 연계율을 거의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나마 EBS에서 연계된다고 느끼는 게 문학인데 이 문학이 보통 50% 정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계가 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는 작품 나왔다. 아는 작품 나왔어 라고 연계가 돼야 될 텐데 올해 따져보니까 25%가 채 안 됩니다. 실제 EBS 연계됐다는 작품은 50%가 넘는데 그 연계됐다는 게 소설에서 봤던 작품이야. 봤던 작품인데 다른 부분이 발췌된 거예요. EBS에서 발췌된 내용이 아니라 그 이외적인 요소에서 발췌가 돼서 나와버리니까 알던 작품이야 싶은데 모르는 내용이 전개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새롭고 낯선 내용을 어떻게 시간 안에 해결할까가 대비가 되지 않으면 어렵도록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법 같은 경우만 봐도 문법은 개념적 지식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예전에는 문법을 하긴 했어도 그냥 보기 보고 대충 대응시키면서 풀면 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올해 2017학년도 6월, 9월 모평과 수능에서는 직접적인 지식을 모르면 틀리도록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를 물어본다면 통사적 합성어는 이런 내용이고 하면서 예를 주어주거든요. 예를 주면서 이게 통사적 합성어 이런 거라고 하는구나 배우긴 했지만 확실히 내 걸로 안 만들어진 학생들도 예문을 보면서 대충 이해하면서 선택지에 있는 내용과 대응시켜서 풀 수가 있었다면 올해는 모평이 어떻게 나왔냐? 통사적 합성어 설명 한 줄, 비통사적 합성어 설명 한 줄,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되는 거. 예문이 없어요. 모르면 그냥 틀려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개념적 지식이 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신형처럼 문제를 출제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그렇다면 EBS 연계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계율은 거의 낮습니다. 그래서 EBS에 치중하는 공부는 내년에도 비효율적이란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고3 때야 학교에서 EBS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그리고 그 교재에서 내신 시험을 낸다. 문제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EBS를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재수생들에게는 별 필요가 없는 거죠. 내신이 없으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학습을 해야 되겠느냐? 바로 기본기 형성을 먼저 우선시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연계가 덜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25% 정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EBS로 조금 보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나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중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정답률 69% 이하 고난도 문항, 경우에 따라서 27%도 있었고 28% 문항도 있었습니다. 그 고난도 문항이 10문항이 출제되었어요. 거기서 화법과 작문에서 한 문항도 없었고요. 고난도 문항. 문학에서 몇 문항이 나왔을까요? 없어요. 제로입니다. 다 70%, 80% 이상이에요. 그럼 10문항 중에서 문법에서 몇 문항이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까요? 한 문항. 정답률 28%. 거의 4분의 3이 틀렸어요. 그리고 독서에서 10문항 중 9문항이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독서 못 잡으면 내년 시험도 망한다. 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간 관리에서 실패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간 내에 처리를 못 한다는 거죠. 이게 다시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씩 분석해 봤더니 이해가 안 되더라. 거의 없어요. 그런 지문과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10분만 더 있었더라면, 15분만 더 있었더라면, 아니 5분만 더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6점, 7점, 8점을 올릴 수 있는데 라는 문항들과 지문들로 다 구성이 돼버린 거예요. 시간 안에 못 봐서 틀린 거지 정말 어려운 문항이 없었다는 거야. 그럼 앞으로 학습 방법은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단순하게 비문학 열심히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EBS 연결은 거의 없고 독서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지문으로 거의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책을 읽어야 됩니까? 이해력을 높여야 돼요? 어떻게 해서? 수학하고 나머지 사탐도 하고 가탐도 하면서 언제 그걸 다 해요? 그 1년 동안 열심히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막 어려운 지문 붙잡고 늘어지면은 이해력이 높아질까요? 과연 1년 안에 가능할까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하긴 해야겠지만.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같이 재수를 했던 아이들 중에서 가장 뒷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성적으로는 가장 안 좋았죠. 작년 수능 국어에서 문과에서 수능 국어에서 5등급을 맞은 아이예요. 그리고 이번 열심히 준비했어요. 뒷반 아이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한 학생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6월 모평에서 5등급을 맞았습니다. 국어를. 그리고 9월 모평에서 역시 5등급. 난 안 되나 보다. 종로 헬.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뭐야? 근데 마지막에 이제 또 특강 수업을 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줬거든요. 초반부터 말을 했고 강의를 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렸나 봐요. 자기 습관이라는 게 무서우니까. 마지막에 너희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지금 남은 6주 동안 7주 동안 정말 어려운 지문 볼 생각하지 말고 어떤 문제를 선택해서 풀고 어떤 문제를 그냥 버릴까를 선택해야 된다. 다 풀려고 하지 말라고. 어떤 애 아니에요 선생님 저도 시간 관리했어요. 풀다가 안 되니까 별표 치고 넘어갔어요. 그럼 이미 시간 관리가 안 된 거예요. 내가 45문항을 80분 안에 마킹까지 포함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지문을 읽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냥 보기가 없는 문항들은 이 시간 대충 보면 한 30초 안에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 어떤 문항은 30초 안에 못 풀 수가 있습니다. 1분씩 더 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간을 조율해 보면 30초 안에 뭔가 선택지를 읽고 해결을 못했다. 그럼 결정해야 돼요. 앞에서 시간을 좀 더 세이브해서 시간이 좀 더 넉넉하다. 그럼 좀 더 이걸 투입해서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과감하게 그냥 버릴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3등급 이하의 학생들 아예 그것도 말고 그냥 딱 보기에 안 풀릴 것 같다. 그러면 아예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다들 막 어떤 애들은 비웃고 재수까지 하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근데 걔는 그걸 충격을 받고 남은 6주 동안 그 연습을 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게. 문제를 선별하기 쉬울 것 같지만 이게 내가 딱 보기만 봐서 이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없는 문제를 어떻게 선별하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 것들 막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 수능에서 딱 봤어요. 화법, 작문, 문법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풀어내고 그리고 독서 첫 지문이 총체주의라고 인문지문이 딱 나왔는데 한 달락 읽어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과감하게 그냥 안 읽고 제껴버린 거죠. 바로 뒤에 문학이 나왔습니다. 문학 여기서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문학 열심히 해서 공부해왔던 것처럼 시간도 아껴가면서 딱딱딱 연습한 방법을 풀었어요. 다 풀고 독서 두 지문이 나타납니다. 한 지문은 방금 봤던 긴 생물 지문. 정보량 엄청 많아요. 반추동물이 미생물을 활용해서 탄수화물을 흡수한다는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서 막 봤죠. 딱 한 달락 두 달락 보고 아니다 싶어서 과감하게 넘기고 비문학을 2지문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비문학 한 지문이 가장 2,500자 정도 되는 긴 지문이 보험 지문이 나왔어요. 한 달락 반보다 버려버리고 마지막에 문학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시간을 어쨌든 관리를 해 나가니까 30분이 남은 거예요. 30분 안에
마킹까지 해서 비문학 세 지문을 다시 못 봐요. 절대 못 봅니다. 그 정도 등급대 학생들은. 그래서 다시 비문학 풀긴 풀어야겠죠. 풀어보면서 자기가 읽어보다 한 달락을 읽고 도저히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단기적으로 내가 기억하고 처리하기엔 너무 힘들다. 그럴 땐 과감하게 끝까지 읽지 말고 끊고 내용 일치 문제라도 풀어주라고 했거든요. 웃지 말고 그렇게 연습해라고 했는데 그렇게 연습을 해서 그래서 첫 단락 읽고 끊고 풀어주고 두 번째 단락 읽고 끊고 풀어주고 정말 못하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자기 능력에 맞춰서 특성에 맞춰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점짜리에 뭐 보기 적용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3점이라 적혀있는 문제 아예 쳐다도 안 본 거죠. 쳐다도 안 보고 그걸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안 풀리면 3분에서 5분이 지나 있는데 아예 쳐다도 안 보고 나머지 문제들만 내용일치로 풀어줬더니 결과적으로 다 맞았어요. 그리고 3점짜리 문제를 풀고 고민을 할 시간을 아껴줬기 때문에 전체 문제를 시간 다 안에 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3점짜리 문제는 몇 번인가 통일된 번호 다 찍었대요. 다 찍었는데 다 틀렸어요. 9점이 날아가고 앞에서 뭔가 고민해서 이거겠지 하고 자기가 평생 처음으로 검토할 시간이 마련된 거예요. 이전까지 검토를 못하고 한 2지문 못 보고 막 한 지문 절대 한 지문 못 보고 2지문까지 못 보고 이랬던 애가 검토할 시간 남아서 왜 문제를 버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문제에서 하나를 고쳤는데 차라리 안 고쳤다라면 되는데 고쳐가지고 2점짜리 더 틀려서 89점으로 2등급을 맞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는 한 번도 맞아보지 못한 등급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거죠. 거기다 수학이 4등급 나온 애였는데 수학도 1등급이 나온 거예요. 인생 성공한 거죠, 걔는. 반면에 좀 아빠는 애인데 중간 정도 반 되는 애인데 만년 2등급 정도 나와요, 국어가. 지식도 좀 있어요. 가끔 1등급도 나오는데 가끔 3등급도 떨어지면 평균 2등급입니다. 이번에 4등급 찍었어요. 다 풀려고 접근해버린 거죠.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것도 안 되겠어. 문제 풀도 안 되니까 넘기고 하다가 시간 관리가 안 되고 결국 4등급. 그 학생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나머지 모든 등급이 다 1등급이래요. 내년에 다시 여기 오겠대요. 수업은 좋았기 때문에. 생활은 편했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등급을 다 올린 거예요. 국어만 망가진 거죠. 최고로 국어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이 예전과 다르게 너무 바뀌어버려서 거기에 적응을 못 해버리는 학생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스킬이네, 편법이네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국어 공부를 학습하고 거기다 나의 이해력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무작정 많이 문제를 풀어본다고 해서 그냥 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전략이 좀 더 필요한 게 국어였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문법적인 개념적 지식이 강화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작은 그럼 이 전략도 중요합니다. 독서, 문법 중요하니까 정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꼼꼼하게 어떻게 읽고 처리해야 될지 연습해야겠어. 좋은데 아까 전에 그 학생이 한 것은 문학에서 만약에 독서를 제끼고 버리고 문학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끌고 하려 했다면 독서를 또 풀 수 있는 시간이 30분이 아니라 20분 밖에 채 안 남았다면 독서 그렇게 문제를 맞힐 수가 없었겠죠. 점수가 안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취해야 될 전략은 뭐냐면 화작문까지 25분, 그 다음에 독서만 모아놓으면 25분, 문학 25분 하면 75분이 돼요. 그 75분하고 5분 마킹 검토해서 5분 하면 딱 80분이 나오는데 그렇게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독서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내용일치 찾는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기억 못해서 찾아 헤매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독서를 조금 더 이해하고 판단해내는데 필요한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35분 더 걸립니다. 그러면 다른 영역에서 5분씩 세이브해와서 독서를 35분 잡고 좀 여유를 가지고 풀어주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독서가 어렵다고 해서 독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인 화작을 조금 더 빠르게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문학 지금도 쉽게 나오지만 이걸 더 잘하지만 안 틀리지만 이걸 더 시간 내 거기서 3분이나 2분을 좀 더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그대로 진행해주고 그리고 좀 더 많은 비중은 문법과 독서를 익혀서 그걸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데 치중을 해야 되는 방식으로 시간을 할애하고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종로학원은 어떻게 수업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EBS 연계율이 낮기 때문에 예전부터도 우리 종로학원은 초반부터 EBS 연계 교재가 나올 때부터 EBS를 들어가자 이런 학원도 많은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 수능 기출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봤던 건데요. 예전에 풀어봤고 작년에 경험해봤던 문제 절대 그렇게 안다고 해서 뭐 그 수업 들을 필요가 없는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너네들 이렇게 보면 풀리는 문제인데 왜 그때 그렇게 못 봤을까?
뭐가 문제일까? 그럼 그 지문 절대 나오지 않지만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지문을 구성하고 문제를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래? 라는 기본기를 형성하는데 중간에 할애를 많이 합니다. 끝까지 이걸 계속 수업에 녹여들여서 마지막 파이널까지 그 수업을 계속 해요. 그리고 중간에 계속 EBS와 파이널 같은 새로운 모의고사를 풀어나간 것들도 병행을 해 나갑니다. 기본기란 것은 독해력,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이 독해력은 이해력이 뛰어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시간 안에 해결 다 못하니까, 다 이해 못하니까 어떤 정보를 취하고 어떤 정보를 버릴 것인가. 문제 유형이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조금 더 정답률이 높은 선택지를 골라줄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은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정답 만들어내고 뭘 물어보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겠다라는 걸 끄집어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문법에서나 아니면 어휘력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국어적 지식적인 측면이죠. 이런 것들을 쌓아나갈 수 있게 계속 수업도 진행하고 일반적인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단편적인 진단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강사들도 한 가지 더, 다른 학원이나 뭐 대성학원이나 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좀 더 다른 점이 강사들이 분업과 협업이 조금 더 선후배 강고 이렇다 보니까 좀 더 강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가면 자기 능력, 자기 교재를 가지고 자기 식으로 수업하는 게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거는 단과 학원이 아니라 종합반인 이상 학생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데 한 선생님이 들어와서 국어 2017학년도 6월 목표 가지고 막 분석을 했어요. 와, 잘하시네. 그렇죠. 저렇게 해야 돼. 그 다음 주 돼서 다른 선생님인데 다른 선생님이 똑같은 지문 가지고 똑같은 수업을 해요. 물론 다르게 얘기하시겠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와, 각자 교재를 가지고 열심히 수업하시니까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내가 시간에 앉아있는데 강의를 듣고 있는데 계속 이게 막 겹쳐버리는 거예요. 또 이 선생님 다른 말하고 저 선생님 다른 말 하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개인적인 강의를,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버리고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대로 개인적인 어떤 컨텐츠나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긴 하지만 교재를 구성하고 어떻게 가르칠까를 협업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그에 맞춰가지고 파트를 나눠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겹쳐가지고 이건 시간 낭비야 라는 것이 좀 없어지는 게 바로 종로 수업의 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학원과 좀 다른 점이죠. 이런 부분들이. 자, 그리고 바탕이 된 후에 EBS를 집중 선별해서 정리하는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수능에 맞춰서 좀 어려운 내용,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쉽게 생각하고 추측하지 못하는 내용까지 본질적인 부분까지 막 물어봐요. 그런 물어보는 수업을 30%를 채워주는 그런 좀 고난도 수업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단순히 수업만으로 하지 않고 핵심 체크라든지 진단 고사라든지 원래 고사를 통해서 계속 스스로 진단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과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전략적으로 항상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내 약점이 뭐고 왜 이걸 다시 시간 조금 더 들여서 보니까 풀리는 문제인데 왜 지문을 볼 때 그렇게 못했을까를 고민하면서 내 약점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학생들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해나가면 분명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다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하는 지문으로 구성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조금만 시간을 더 들이면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걸 시간 안에만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엔 수학 선생님께서 어려워진 수학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고맙습니다.